연사님이신 아프리카 TV를 창립 나우콤 이사회 의장 역임과 코로나 시기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댐 창안으로 데이터 AI 기업과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도 많은 이바지를 하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영신 원장님으로부터 데이터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NIA의 문용식입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흔쾌히 수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주신 게 고마운 거죠. 데이터 산업의 최일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데이터 산업협회 회장님, 전임 회장님, 그리고 두루두루 회원사분들께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 발표 자료 준비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어요. 제가 평소에 항상 자주 하는 강연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이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 앞에서 또 하는 게 약간 핀트가 안 맞아서 이제 평일엔 바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틈이 없다가 이번 일요일부터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스토리텔링,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쭉 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료 준비하고 월화수 아주 바쁘게 준비해서 오늘 자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 크게 이런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크게는 데이터 정부에서 하는 데이터 사업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원에서 사업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정보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느끼는 이런저런 애로사항들은 저희나 이 자리에 계신 회원사분들이나 똑같이 느낄 것 같아서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법제도, 특히 이제 법제도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개선할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데이터 관련 정책을 펼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제 나름의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서 데이터 사업을 뭘 벌이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금 국가 정책이 디지털 뉴딜이니까 디지털 뉴딜 사업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된 거죠. 작년 7월에 이제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하셨고 올 7월에 이제 1주년을 맞아서 한국판 뉴딜 2.0 선언을 하셨어요. 크게 보면은 25년까지 220조 투입해서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들자 이건데, 한국판 뉴딜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 이렇게 많은 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축이 디지털 뉴딜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이 가장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텐저블 하고요, 텐저블.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구체적인 사업 성과 목표가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현장에서, 민간에서, 기업에서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 축은 디지털 뉴딜이에요. 그린 뉴딜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멀고, 또 그린 뉴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뉴딜이 잘 돼야만 그린 뉴딜이 잘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등등해서 가장 중심축은 디지털 뉴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평소에 디지털 뉴딜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는 가장 다급한 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위기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경제 회복하고 일자리 위기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게 한 마리 토끼.
다른 한 마리 토끼는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 회복도 하면서 같은 값이면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성장을 튼튼하게 하는 토대를 닦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경제 위기 때 가장 유행했던 말 중에 바운싱 포워드란 말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데 제자리로 반등하거나 뒤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반등할 때 앞으로 나가자는 거 아니에요? 바운스 포워드 하자고. 그래서 미래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토대를 튼튼히 하는 사업을 벌여서 앞으로의 100년 대계를 개척하는, 이게 또 한 마리의 토끼겠죠.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게 디지털 뉴딜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 헤드 테이블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디지털 뉴딜, 한국화 뉴딜 첫 개념을 제안하고 기초 설계를 한 게 이제 저희 원인데, 거기에는 이제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이 한국화 뉴딜이 이렇게 구체화되기 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제가 이런 강연 자리나 무슨 칼럼 기고나 할 때 1, 2년 동안 아주 활기차게 주장했던 게, 국가 정부에서 디지털을 가지고, ICT를 가지고, 특히 데이터를 가지고 좀 국가적인 사업, 대규모 사업을 벌여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가장 그때 문제가 됐던 청년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많다. 왜 그런 특단의 조치를 안 하냐 하면서 가칭 청년 데이터 뉴딜을 하자, 이런 얘기를 청와대나 부처나 아주 줄기차게 제가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위기가 오고, 작년 4월 얘기죠. 이 보고서가 작년 4월 보고서 아닙니까? 코로나 위기가 오고, 제1차 방역 위기가 있었죠. 대구 신천지 사건. 그래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제1차 방역 위기를 무사히 좀 잘 극복을 했어요. 하고 이제 총선이 있었죠.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180석이나 압승을 했죠. 그게 다 코로나 방역 위기를 잘 극복했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더 잘하더라, 이런 세계적인 평가가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이제 그 뒤로 물론 2차, 3차, 4차 위기가 왔습니다만, 지금도 위기 와중입니다만, 그때는 이제 1차 방역 위기는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위기가 경제 위기잖아. 일자리 위기.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일자리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석들한테, 장관들한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와라 라고 줄기차게 주문을 이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석 중에 한 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서, 평소에 제가 데이터로, 디지털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데, 그런 강연을 많이 한다는데, 그것 좀 한번 정리해서 브리핑을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런 전화는 항상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와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청와대에서 항상 일요일 날 일해요. 그렇더라고요. 월요일 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일요일 날이 거의 정상 출근하듯이. 강성준 본부장 그렇죠. 예, 그렇게 일을.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전화해가지고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좀 만나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면 어쩔 수 없이 금토 이제 정말 저희 직원들 밤 새웠어요. 날밤 새워가지고 디지털 SOC로 일자리 창출하고, 한편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한편에서는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 대책 13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브리핑을 했죠. 이걸 이제 그 뒷날 대통령이 보시고, 대통령 습관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문서를 엄청 잘 챙겨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바쁘니까 저녁에 퇴근하면서 관저로 또 이제 한 보따리 들고 가서 또 밤 내내 이제 밑줄 쳐가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밤에 보시고 뒷날 수석들한테 문 원장 제안이 다 일리가 있더라,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주 목요일 날
한국판 뉴딜 선언을 하셨죠. 이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뒤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벌이는 사업의 첫 스타트가 된 게 바로 이 13장짜리 보고서인데 보시면 그 저희들이 하는 거 그대로잖아요. 대규모 데이터 뉴딜을 추진해서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디지털 전환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서 토대를 튼튼하게 하자.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사업을 많이 하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뉴딜의 핵심 토대고 이걸 대한민국이 하니까 그 뒤에 중국에서도 몇 달 후에 신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중국 애들은 저희보다 항상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요. 우리가 200조 투자한다고 하면 중국이 2000조 하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올해 이제 또 얼마 전에 하원 의원 통과했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디지털 뉴딜이 없었더라도 코로나가 안 왔더라도 대한민국은 정책을 차근차근 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을 차분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잖아요. 모든 것이 끊겼잖아요. 이 위기, 비대면을 어떻게 더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느냐라고 집중 투자해서 이왕 할 것 좀 앞당기자 하는 이 계획. 그래서 10년 할 거 5년으로 당기고 5년 할 거 2년으로 당기고 집중 투자해서 하는 게 디지털 뉴딜이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전면화, 가속화 하는 게 디지털 뉴딜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차근차근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뉴딜 오래된 미래라고 이제 평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된 시작이다.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다 있던 정책들을 종합하고 더 강화했던 것인데 그래서 어떤 것들이 되어 있었나 보면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18년 8월 대통령께서 데이터 경제 선언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말 붙여준 규제개혁 2차 회의 그게 다 데이터 관련 규제개혁 2차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제 그게 데이터 경제 선언이 돼.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데이터 5개년 로드맵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게 데이터 AI 이제 5개년 계획으로 됐던 것이고 디지털 정부 역시 많이 만들어졌고 AI 국가전략 만들어지고 드디어 데이터 3법 개정까지 이렇게 쭉 일관되게 해 왔던 거죠. 이 중에서 데이터 경제 선언은 그때도 정부에서 이제 규제 개혁을 해야겠는데 1차 규제 개혁 뭐 현장 점검 회의를 했어요. 아마 헬스케어 쪽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2차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잡힌다고 저한테 SOS가 와가지고 야 모든 걸 데이터에 집중해야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클라우드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규제가 뭐가 문제고 뭘 고쳐야 되고 이걸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시고 행사를 했던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정비하고 클라우드 규제 개선하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신 거죠. 이게 데이터 댐까지 이제 지금 발전을 한 건데 데이터 발전에 있어서 클라우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거리니까.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대한민국이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과기정통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클라우드 산업진흥법을 만들었죠.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고속도로는 깔아놓은 거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제 강론에 있잖아요. 그걸 활용함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법이 약간 애매해요. 공공기관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행정부처가 거기 해당되는 거야 마야 뭐 아니야 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과 행안부에서 그 공공기관은 중앙부처가 아니야. 그래서 중앙부처는 민간 클라우드 못 써. 그런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민간 클라우드 못 써. 공공기관 쓸 수 있는데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의 중요도를 상, 중, 하로 따져봐. 중요도 상. 이건 민감하니까 민간 클라우드 못 써. 중요도 중. 우리랑 상이해. 중요도 하. 이것만 그래 니네들이 민간 클라우드 써. 이런 상태였어요. 불과 2018년 8월까지만 해도 행안부의 정부 부처 민간 클라우드 활용 가이드라인이 이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정부 부처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 자원이 100이라고 하면 1%만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클라우드 산업이 안 된다라고 다 자포자기하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 없이 어떻게 데이터가 발전하면 AI가 어떻게 발전하냐. 그리고 데이터 주권도 있는데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포기할 수가 없고 이런 세부적인 규제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비율을 고속도로는 깔아놨는데 1차선 통행 금지하고 2차선 통행 금지하고 3차선 통행 금지하고 갓길로만 다니라고 하는 그런 규제를 이걸 다 풀어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 해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맞게 대통령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보안 국가안보상의 민감한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상의 위험이 있는 정보 두 가지를 빼고는 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규제를 바꿔라, 지침을 바꿔라 하는 게 이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기반해서 그 뒤로 차근차근 정책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4대 역점 분야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대표 사업이 데이터댐인 거죠. 예. 한국판 뉴딜 중에서 대표는 디지털 뉴딜이고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DNA 인프라를 튼튼하게 투자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데이터댐을 충실하게 구축하자. 그 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그니처 사업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죠. 예산도 가장 많고 아마 여기서도 구축 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원이 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만 한번 작년 추경부터 해서 이런 데이터 댐 사업에 이렇고 올해 예산이 이렇고 내년엔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인프라 고도화 쪽 예산이 그렇고 지능형 정부 쪽도 중요하죠.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면 전환 통합이 내년부터 본격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만에 바뀐 변화예요. 과거에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규제로만 하다가 3년 만에 이제 가급적이면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하자.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로 행안부도 지금 이제 방향을 잡고서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제 정부 부처 간의 그 정책의 얼라이먼트가 이제 맞춰져 가는 거죠. 워낙 이제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 항공모함이 방향을 이렇게 90도로 못 꺾잖아요. 방향을 잡으려면 크게 원을 그리잖아요. 크게 원을 그리는데 2, 3년 걸리는 거죠. 그러나 방향은 제대로 잡고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뉴딜 관련해서만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국회에서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을 거예요. 1, 2천억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정도 뉴딜 설명을 드리고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원에서 데이터 사업을 뭘 벌이고 있느냐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기 전에 저희 공공기관이니까 모든 일이 다 법제도 근거하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법제도상에 어떻게 역할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죠. 대한민국 정보화의 가장 모태법인데
저 의원 이름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그 부르기도 어려운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바뀐 것이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인데 그게 이제 지능정보 시대를 맞춰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지능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의원 이름에도 지능정보 지능자가 붙어서 앞에 지능하고 뒤에 지능하고 구별이 안 돼서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무슨 행사할 때 아나운서가 이제 저 의원 이렇게 하는데 저 아나운서가 저 의원 이름을 제대로 호명을 할까 항상 조마조마하게 지켜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능정보화 기본법 하에 데이터 통합 지원센터를 두기로 돼 있어요. 데이터 통합 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 열 몇 개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쭉 정리를 했죠. 당연히 정부 정책 수립 지원을 해야 되고, 가버넌스 지원을 해야 되고, 법제도 뭐 지원을 해야 되고, 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유통, 활용을 위한 시스템, 시설, 구축, 운영 지원도 해야 되고, 각종 교육 및 인력 양성도 지원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에 관한 중요한 일을 하도록 데이터 통합 지원센터 이 역할을 우리 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축이 공공데이터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쪽도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우리 원에 두기로 되어 있죠. 이건 벌써 7년, 8년 돼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체계를 잘 잡아요. 세팅, 제도 세팅과 법제도 근거 세팅을 잘해서 전 대한민국 전 부처, 전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 제도 세팅을 굉장히 잘합니다. 해서 행동은 느리지만 한번 방향을 잡으면 이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커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좁쌀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 수박 한 바퀴 구르는 것이 훨씬 더 행안부가 그런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최상위 가버넌스로 있고 분쟁 조정위원회도 있고 이런 일. 그러니까 이쪽 국가 데이터 전체 중에서 민간 데이터 쪽은 정통부 그리고 공공데이터 쪽은 행안부인데 양쪽의 데이터 지원센터 역할을 저희 원이 하도록 법률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죠. 이건 행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거니까 이제 막 시행이 되니까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그리고 이 국가계약법상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게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인데요. 이건 약간 편법을 써서 클라우드 활성화법의 그 시행령 그 하위에다 규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걸 잘 활용하면 클라우드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데이터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약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원에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위 디지털 집현전법 통과됐다는 거 아시죠? 디지털 집현전법 이름이 이거예요.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 이게 이제 곧 시행되고 이걸 위한 플랫폼, 통합 플랫폼 구축해야 되고 그 운영을 저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지식정보는 다르죠. 뭐 쉽게 말하면 데이터는 컴퓨터가 읽는 거고 지식정보는 사람이 읽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어쨌든 지식정보가 데이터로 변환되는 거니까 중요하겠죠.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공공 마이데이터 이제 플랫폼 만들고 포털 만들고 그 지원하는 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가버넌스로서 데이터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저희가 집중 지원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범국가적으로 이런 법제도화에서 이런 일들을 저희 원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력 데이터 구축 사업, 시그니처 사업이죠. 올해 3,700억인데 내년 6,700억으로 기재부 예산안은 올라가 있어요. 이 중에서
그 예결 소위에서 한 뭐 900억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그래도 엄청 5,800억 규모니까. 2025년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조 5천억이 필요해요. 2조 5천억. 무형의 자산에, 무형의 데이터 구축에 2조 5천억인데 이건 엄청나죠. 2조 5천억이면 얼마나 세종 정부 청사 하나 다 지을 거예요. 그 돈이면. 그 정도 큰 돈입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무형의 부가가치가 엄청날 거고요. 그래서 21년까지 190종, 내년에 뭐 360종.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잘할 계획을 국민은 항상 하잖아요. 올해 해보니까 뭐가 문제더라. 이 사업자분들, 기관분들, 전문가분들 의견 들여서 개선사항을 끊임없이 찾잖아요. 그래서 개선 방향을 지금 잡아서 그러니까 구축 사업할 때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것이 큰 방향이에요. 사업 수행 기간, 예산 같은 것도 지금 한 종 구축할 때 획일적으로 뭐 20억 이런데 그게 아니라 뭐 구축하는데 난이도가 높은 것은 50억을 줄 수도 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10억으로 할 수도 있고 예산 규모도 유연하게 하고 사업 수행 기간도 유연하게 하고 뭐 어떤 데이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보가 다 필요한데 이걸 뭐 6개월 안에 하라 그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행 기간도 유연하게 하고 그리고 한 번 구축한 것을 다시 고도화하는 그것도 또 사업으로 포함시키고 등등 어쨌든 유연하게 설계하자가 한 축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활용하는 기반이 AI 허브인데 AI 허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키우고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이 한 축이고 이렇게 개선 방안을 찾고 있고요. AI 허브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국민들과 이용자들 접점이니까 AI 허브가 쉽게 말하면 2조 5천억짜리 공장, 2조 5천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조 5천억이 AI 허브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AI 허브의 활용도를 20% 높이면 국가적으로 5천억의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조 5천억짜리에서 활용도를 20% 높이면 5천억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뒤에 잘 보이시나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해마다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활용도를 보니까 중소기업 대학이 개인 많고 뭐 이런 스타트업 개발자 대학 연구용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도 수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올해 700억 정도, 내년 역시 뭐 700억 정도 되고요. 16개 플랫폼 180개 센터인데 내년 5개 플랫폼 50개 센터를 추가 구축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개선계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각종의 데이터 센터 데이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공급 사이드 쪽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데이터 플랫폼이. 근데 한편으로 정통부에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하잖아요. 데이터 바우처는 데이터 수요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급자를 지원하는 플랫폼 사업하고 수요자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따로 놀아요. 시너지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걸 심리스하게 연계하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 방안을 지금 거의 이제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바우처를 가지고 플랫폼 위에 구체적인 센터의 정보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정통부에서 주관한 이 빅데이터 플랫폼 16종 이게 30종까지 늘어날 텐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민간의 플랫폼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도 직접 독자로 구축하는 플랫폼들이 많아요. 지금 데이터가 워낙 붐이다 보니까 모든 부처마다 플랫폼 하나씩 만들려고 그래요.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대로 무슨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플랫폼 만들어서 뭐 당연히 그런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나 지자체나 민간의 또 공공데이터 포탈 등등 모든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서 한 자리에서 검색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게 통합 데이터 지도예요. 굉장히 좋은 착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게 중요한 한 축이고요.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 벌써 8년째 하고 있는, 그래서 14만 2천 개 개방을 하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공공데이터 2.0을 해야 된다. 이제 1.0은 다 했고 2.0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공공데이터 2.0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서 계획으로 확정이 됐어요. 저는 그런 네이밍 브랜드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이 1.0에서 2.0으로 이렇게 시기가 바뀌잖아요. 그럼 획을 긋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만 2.0이 아니고 1.0과 2.0 시대를 구분하는 획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게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1.0 시대 때는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14만 2천 개 한다는데, 정부가 산출한 공공 데이터가 뭐 정형 데이터만 있나요? 갈수록 지금 비정형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는데, 산출한 수많은 문서들, 수많은 사진들, 자료들, 이걸 다 개방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뒤에 또 말씀 나올 텐데, 생성부터 머신 리더블하게 ODF 포맷으로 생성해서 획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공공데이터 2.0이죠. 그래서 22년부터 이제 할 거고요. 공공데이터 관련 디지털 뉴딜 사업이 꽤 커요. 국민 청년 인턴십, 그리고 청년 인재 양성, 이건 교육 사업입니다. 데이터 인재 양성하는. 처음에 100명으로 시작했다가 600명까지 늘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학생들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 학생들은 우수함을 인정을 해서 채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 체감하기에,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 이렇게 특기할 만한 우수 사례를 몇 가지 뽑아봤는데, 마스크 앱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 획기적인 사례죠.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작년 3월에 이제 방역 위기,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국민들이 가장 짜증냈던 것이 마스크 대란 때죠. 2월, 3월 얼마나 추워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대란이 오니까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새벽 5시, 6시부터 마트에, 약국에 줄 섰던 거 아니에요? 30분, 1시간 줄 서도 마스크 한 장 못 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최초의 사례가 마스크 대란이었어요. 마스크 하나 제때 공급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특단의 대책을 찾아라 해서, 한편에서는 약국을 통한 제한 판매, 그래서 그쪽 이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할 일이 약국에 가면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판매 그 재고 정보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웹이나 앱을 개발해야 되는데 빨리 구축해라 라고 정부에서 알아보니까 아무리 빨라야 석 달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정부 하던 대로 하면은 석 달 걸리지. RFP 내고 조달 공고 내고 제안서 받고 평가하고 계약하고 그때부터 이 땅 하면 빨라야 석 달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저한테 SOS가 와서 이런데 난리 났다. 다음 주부터 유통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다오. 제가 수요일날 전화 받고 목, 금, 토 3일 작업해가지고 일요일날 마스크 앱을 수십 개를 쫙 준비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데이터를 활용하며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걸 오픈 API로 포맷을 만들어서 미리 개발자한테 정보 스펙을 주고, 그러면은 실제 데이터가 오기 전에 미리 앱을 대충 개발해 놓고, 한편에서 클라우드
API 서버, 뭐 개발 서버, 지도 서버, 클라우드 준비해 놓고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하면 3일 만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 앱 그때 아마 여러분들 다 이거 보고 약국 찾아다녔을 거예요. 5천만 국민이 사용했던 앱이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얼마나 획기적으로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준 그런 사례였고요. 개인 사업자 진료하기 서비스 여러분들 이용할지 모르겠다. 이건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업자 정보가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꼼짝을 안 해요. 개방을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안 할 근거가 있어요. 국세법에 조세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그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고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근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사업자 정보를 개방은 못 하더라도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쳤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해다오 라고 해서 우리가 국세청을 1년을 설득해서 진료확인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공공데이터 포털의 모든 서비스 중에서 불과 두세 달 만에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동산 중개 플랫폼, 뭐 직방, 뭐 이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하더라. 네이버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재미삼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가장 많이 쓰는 탑 10을 한번 찾아봤어요. 역시 기상청 정보 가장 대중적이고요. 날씨, 동네 예보, 단기 예보, 동네 예보 통보문 이게 다 기상청이잖아요. 1, 3, 4등.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하는 미세먼지 정보. 국민들 얼마나 많이 미세먼지 앱이 많잖아요. 거기서 다 API 호출을 하는 거죠. 조달청 낙찰 정보, 관광공사 정보도 굉장히 많이 쓰고, 조달청 낙찰, 입찰 공보 정보 굉장히 많이 쓰는. 교통부 버스 도착 위치 정보, 그리고 마지막에 국세청 진료확인 서비스가 탑 10에 진입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그 서비스가 굉장히 시민생활과 관련된 거라서 이렇게 쓰이더라. 주소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요소수 문제잖아. 지금 뭐 한편에서 조금 풀린 듯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요소수도 마스크 앱하고 똑같아요. 요소수를 판매하는 곳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걸 그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내비에 주유소를 지금 거기서 살 수 있다 없다 양이 남아있다 없다 하는 판매 현황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걸 지금 한참 이제 지금까지 수기로 하던 걸 이걸 자동화 QR 코드 찍어서 앱으로 쉽게 그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재고 상황 정보를 입력만 하면 쉽게 수집이 되고 이걸 API로 내비사에 전달해서 쉽게 서비스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말에는 이게 다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CC 카메라 이상행동 그 판단 데이터를 구축을 했더니 이걸 가지고 대전 지하철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대전 철도공사에서 이런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아주 위기에 빠진 노인분들 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네, 데이터 이건 빅데이터 플랫폼의 한쪽에 더존 비전이 그 플랫폼 주관 사업자인데 중소기업 ERP 9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판매 정보, 재고 정보 뭐 이런 얼마나 정보가 많겠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규 사업을 벌이는 거죠.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팩토링을 해주는 이 사업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건 뭐 신용을 창출하는 것은 금융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은행에서 하는 일인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보다 더존비존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가 훨씬 더 생생한 거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야 뭐 1년 전 재무제표잖아요. 그런데 더존비존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생생한 매출 채권 정보, 재고 정보, 뭐 재무 정보, 세무 정보 이런 거니까 얼마나 기업 현황을 더 잘 분석하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벌써 226건 32억 정도 지원을 했다고 그러네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3개월에서 3일로 줄었다 뭐 이런 건데. 네,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중에서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이런 고사모에 이제 드론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걸 AI로 분석을 했겠죠. 해서 고사모 이걸 판독하는 이걸 사람이 할 때보다 자동화하니까 2시간 만에 이제 하게 되더라 하는 환경 보호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2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건데 드디어 한 걸음 진척이 됐어요. 이거 하느라 제가 정세균 총리까지 쫓아갔어요. 공무원들 문서 작성하는 거 제발 이제 그동안의 관행을 바꿔서 데이터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데이터 작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왜 문서를 기계 판독 못하게 사람만 읽을 수 있도록 이 보고자 입맛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하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서 작성하는데 꾸미느라고 얼마나 시간 그 고급 노동력이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니 이걸 ODF로 변환하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 그걸 일일이 수정 교정 해주더라고 또 코스트가 들어요. 데이터 시대에 정말 맞지 않은 관행이잖아요. 이걸 문서 작성할 때부터 ODF로 그 기준에 맞게 머신 리더블하게 변환해도 깨지지 않도록 생성부터 이걸 지원하도록 하자. 이런 게 2.0이에요. 이런 게. 대한민국 공무원들 50년 문서 작성 관행을 데이터 시대에 맞게 2.0 단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안이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출하제 행정문서 작성 안내서가 만들어서 차관회의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주요 문서는 이제 표준화해서 ODF 포맷으로 아예 작성해서 모든 부처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관보 정말 이 문제 많죠. 관보를 PDF로 지금도 공개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ODF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기왕의 것은 예산 투입해가지고 다 변환시켜주기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도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데이터 비즈니스 하시고 그리고 부처에서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조달 수단이니까요.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 좀 보완하고 자꾸 문제 제기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빨리 할게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제도상에 개선할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큰 애로사항일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까.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취지잖아요. 그런데 가명정보 활용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되게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뭐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무슨 공익 목적의 뭐 아카이빙 뭐 이건데, 과학적 연구 중에서 산업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할 때 어디까지 되는 거냐를 개정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가명정보 결합 프로세스에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만든 프로세스가 복잡해요. 쓸데없이
가명정보 결합키 관리기관이라면서 중간에 넣어서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키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하자 하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준법 감시 체계, 뭐 활용도를 이렇게 한쪽으로 높이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준법 감시 체계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걸 높일 때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과징금 위주로 이렇게 하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동의제도, 동의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뭐 맹목적으로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방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규제 많이 풀었지만 50%와 있고 나머지 50%를 더 나가기 위해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중에서 행정기관 내부 업무는 민간 클라우드를 못 쓰도록 지금도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어요. 이걸 쓸 수 있도록 풀어주고, 다만 우리 보안심사 받잖아요. 사스든 아이아스든 이 보안심사 규정을 높여서 그 보안심사만 통과하면 뭐 이것도 쓸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합의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데이터 산업 기본법 만들었는데 조금 낡은 조항이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데이터 거래사가 뭡니까? 데이터 거래사. 데이터를 거래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만 거래를 하나요? 세상에 21세기 어떻게 이런 80년대 규정을 담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법 개정할 때 반드시 고쳐야 된다. 차라리 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작성할 때 그리고 개방할 때 표준 규격, 머신 리더블한 표준 규격을 해라 라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낡은 지능청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미국 OMB 관리예산처에서 하는 다임즈라는 것도 보니까 여기에는 스키마를 아예 만들어서 이걸 민관과 같이 해서 꾸준하게 개발시켜 가지 않습니까? 기계판도 가능한 데이터 표준 규격을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서 이걸 전체가 준수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타 뭐 중요한 정보공개법, 정보 공개하더라도 제발 PDF로 하지 말고 머신 리더블하게 해라 하는 얘기요. 제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공개를 해다오. 문서 작성 안내서도 이것도 지침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해다오. 자, 시간이 없어서 제 이 전략 1, 2, 3, 4는 작년 초에 그 대통령 주재 대수보 회의 때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토의를 했을 때 제가 건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계 1등을 목표로 데이터 경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찾고 집중하자.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찾자 그런 것이고, 거래 유통은 데이터 경제 생태계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분석 활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이 생태계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ABC 정책은 통합적으로 하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는 이게 한 몸이니까 함께 전략을 세우자 하는 거고,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가만히 놔둬도 잘해요. 아주 잘하고, IT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본래 지식 기반 사업자들이니까 잘하고요. 유일하게 정부가 집중적으로 챙겨줘야 할 것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데이터 활용을 해서 그쪽의 경쟁력, 그쪽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정책이 좀 집중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제발 정부에서 데이터 정책을 세울 때 이런 원칙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모든 데이터는 머신 리더블한 포맷으로 개방하자. 이런 원칙을 지키자. 정부 문서 생산부터 ODF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하자. 모든 데이터 정책, 기술의 해법이 있으면 정책이 훨씬 유연해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책 대안을 만들 때 기술적인 대안은 좀 문외한이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정책을 되게 어렵게 만들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데이터는 그럴 수 없죠. 다 컴퓨터가 읽는 게 데이터인데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훨씬 정책 대안이 유연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해야 되고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스크 앱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 아닙니까? 시빅 해커들하고 협업을 하니까 API 포맷만 미리 주니까 3일 만에 다 앱을 밤새워서 개발해 놓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DO가 중요하다. 이런 5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이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해서 정책을 구체화할 생각이고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내부 데이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CDO 관리 체계, 이건 새 정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고민할 큰 방향 해야 되고, 오픈소스 기반 기술을 잘 활용하는 거 중요하고, 데이터 개방할 거 많고요. 지금도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관보를 왜 계속 PDF로 하는 줄 아세요? 데이터로 개방해서 컴퓨터 분석해 내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집을 어디에 많이 사는지, 고위공직자들이 몇 번이나 거래를 하는지, 어떤지. 판결문을 공개를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정관 예우를 얼마나 해주는지, 판결 사이에 얼마나 들쭉날쭉 하는지, 이런 것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강제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해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인사혁신처 지원해서 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다 이렇게 뒷받침해 드리고 있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 콘텐츠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고,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가 약간의 그 뒷부분을 주마단상격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기회 있으면 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